항아리 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언제나 사랑입니다. 대감마님, 이렇게 엎드려서 갖다 댈까요? 옛날 옛적 양반가의 가장 큰 도리는 대를 잇는 일이었죠. 허나 본부인이 아이를 얻지 못하면 남모르게 시바지라 불린 여인을 불러들이곤 했습니다. 밤마다 불려가 아이만 남기고 사라져야 했던 여인들. 오늘은 늙은 양반나리와 시바디 수처녀의 금지된 사랑, 그 은밀한 비밀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매운 겨울바람이 사랑채 처마 끝을 흔들고 앙상한 가지 위에 까마귀가 우짖습니다. 넓디 넓은 대문 앞 초라한 무명치마에 낡은 솜저고리를 걸친 소녀 하나가 덜덜 떨며 서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초이. 갓 19을 넘긴 아직 꽃봉오리 같은 처녀였습니다. 옛사람들이 이르길 집안의 대를 잇는 일은 천하의 의리요 양반가의 목숨줄이라 하였지요. 허나 본부인이 오래도록 아이를 얻지 못하거나 대를 이을 여인이 없을 때 드물게 불려오는 여인이 있었으니 그를 시바지라 불렀습니다. 씨앗은 품되 어미라 불리지 못하고 꽃은 피우되 그 꽃을 꺾어 내어야만 하는 운명. 초이는 그리 어리고 젊은 날 시바지로 이곳에 오게 된 겁니다. 이 길은 영광도 이름도 아닌 눈물로만 채워지는 길이었지요. 초이는 경상도 산골 가난한 소농의 장녀. 병든 아버지와 굶주린 동생들을 위해 기어코 서울 큰 양반가로 팔려오듯 불려온 몸이었습니다. 부디 이 희생이 헛되지 않기를. 내 몸 하나 던져 우리 집안이 굶주림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그 눈가엔 소리 없는 눈물이 얼음처럼 맺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양반가 안채 마님은 차갑게 일러두었습니다. 이 일은 집안의 체면이 걸린 일이니 내 이름은 있어서는 아니 된다. 필요 없는 말 하지 말고 눈에 띄지 않게 있거라. 그 한마디가 초이의 운명을 잠가버리는 쇠사슬이 되었던 것이지요. 그날 밤 종손나리인 윤석이 굳은 표정으로 초이의 처소 앞에 섰습니다. 나이는 이미 50고개를 넘어 흰머리가 성성한 사내였으나 눈빛만은 아직 매서웠습니다. 그는 가문의 대를 잇지 못한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본부인 민 씨는 이미 중년을 훌쩍 넘겨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 가문을 위해, 체면을 위해 마침내 시바지를 드리는 일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부디 용서해다오. 그대에게도 나에게도 이 밤은 고통일 뿐이구나. 문이 열리자 방 안에는 희미한 등불 아래 앉아있는 초이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두 손은 무릎 위에 단정히 모아져 있었으나 가느다란 어깨는 공포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말하거라. 예, 딸이. 짧은 대답뿐 고개는 깊이 숙여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같은 이불 아래 있었으나 서로의 마음은 천리 말리 떨어진 듯 얼음보다 차가운 첫날 밤이 이어졌습니다. 이것은 의무로 맺어진 인연. 씨앗은 이어야 하지만 정은 맺어서는 아니 되는 자리. 허나 인연이라는 것이 어찌 마음대로 묶이고 끊어지던가요. 불을 끌 테니 옷을 벗어보아라. 대감의 말에 초이는 떨리는 듯 스스로 옷을 한 올 한 올 벗었습니다. 불을 껐으나 어둠 속에서도 빛이 나는 복숭아 같은 젖가슴과 반짝이는 사슴 같은 초이의 두 눈, 생각보다 어리고 아름다운 초이의 모습에 윤석도 왜인지 떨리는 마음이 솟았습니다. 몸은 그런 윤석의 마음을 숨길 수 없이 드러내어 잔뜩 성이 나버렸지요. 밤은 길었고 고요는 두 사람의 숨결 사이로 파고들며 서서히 서로의 금기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아, 참으려고 했지만 남자의 그런 물건을 처음 몸에 들인 초이는 신음을 내뱉었지요. 죄송하옵니다. 괜찮으냐? 윤석은 그런 초이를 걱정스레 바라보았습니다. 초이는 간신히 한 손으로 입을 틀어막으며 윤석의 성난 물건을 온전히 받아들였습니다. 창호 사이로 옅은 햇살이 스며들었습니다. 윤석은 잠들어 누워있는 초이를 바라보고 시선을 내려 붉어진 이부자리를 보았습니다. 어젯밤 그녀의 첫 경험, 희끗한 피자국이 남아있었습니다. 시바지로 들어선 그 길, 첫날 밤은 차갑고 무겁게만 다가올 줄 알았습니다. 허나 그 붉은 흔적을 본 순간 윤석의 가슴엔 연민과 애틋함이 함께 밀려왔지요. 이 어린 계집아이가 한 가문을 위해 낯선 사내에게 몸을 내어준 죄 없는 희생. 그 사실이 윤석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윤석은 조용히 문을 닫고 나와 본체로 돌아왔습니다. 본부인 민 씨를 마주하고 있었으나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본부인 민 씨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듯 서방님을 대하였지만 윤석은 부인에게는 미안함이 올라왔고
혼자서 깨어 무엇을 하고 있을지 초이가 걱정이 되었지요. 결국 그는 오전에 다시 한번 초이의 방을 찾았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방 안엔 초이가 창호에 기댄 채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몸은 좀 어떠하냐? 혹여 아픈 데는 없느냐? 괜찮사옵니다. 어제 나리께서 조심히 해주셨사오니 윤석은 잠시 말이 막혔습니다. 그저 가문의 의무로 맞이한 시바지였으되 이제는 어린 여인의 순정을 망가뜨린 죄스러움과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 함께 얽히기 시작했지요. 윤석은 그날 집안 어른들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대는 이어야 하고 시바지는 드렸으니 종손 나리께선 규칙을 지키셔야 하네. 밤마다 아니면 하루 걸러라도 별채를 찾아가야 하오. 아이를 얻기 전까진 그리해야 한다는 걸 잊지 마시오. 윤석은 고개를 끄덕였으나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가문의 체면과 시바지의 운명은 차갑게 맞물려 있었습니다. 밤이면 윤석은 초이의 방을 찾아야 했습니다. 의무라 하였으나 그 횟수가 거듭될수록 그것은 차츰 의무가 아니라 서로의 가슴을 흔드는 연으로 바뀌어가고 있었던 것이지요. 등잔불 아래 앉아 초이는 살짝 떨며 윤석 대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집을 홀로 떠나와 낯선 곳에서의 삶에 적응하느라 몸이 무겁고 몸살이 살짝 오는 듯했지요. 방문이 열리고 윤석이 들어옵니다. 몸 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자 윤석은 조심스레 옆에 앉아 말했습니다. 오늘은 그저 곁에 누워 잠만 청하세. 내 몸이 다 나을 때까지는 더는 무리하지 않겠노라. 초이는 눈가에 눈물이 고이며 속삭였습니다. 나리의 배려가 제겐 더 큰 아픔이옵니다. 시바지라면 그저 아이만 남기고 이름조차 없어져야 할 운명인데 이토록 저를 아껴주시니 제 마음이 흔들리옵니다. 윤석은 차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허나 그 눈빛 속엔 이미 단순한 시바디와 나리의 경계를 넘어서는 불씨가 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해는 높이 떴으나 초이의 방엔 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작은 창호 너머로 스미는 빛조차 조심스레 가려졌습니다. 시바지라 불린 여인은 이름도 웃음도 함부로 드러낼 수 없었습니다. 밝은 대청은 본부인의 자리, 그늘진 별채는 초이의 몫이었지요. 밤이면 양반나리의 발걸음을 맞아야 했고 낮에는 그림자처럼 숨어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녀의 하루는 긴 기다림과 고독으로 채워졌습니다. 초이는 어느 날 술을 놓다 바늘 끝에 손가락을 찔려 피가 맺혔습니다. 그때 마침 문을 열고 윤석이 들어섰습니다. 손끝을 다쳤느냐? 그는 의례적인 물음처럼 던졌으나 눈길은 바늘보다 초이의 고운 손등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하얗고 매끄러운 손끝 그 위로 맺힌 붉은 핏방울이 유난히 선명해 보였지요. 민 씨의 손은 세월 따라 마르고 거칠어졌는데 이 아이의 손은 아직도 이슬이 맺힌 꽃잎 같구나. 윤석은 본디 본부인 외에는 여인의 살결에 눈길조차 주지 않던 사내였습니다. 허나 초이의 앳된 살결과 탱실한 젊음은 그가 미쳐 있고 있던 남정네의 욕망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그 순간 그는 자신도 모르게 깊은 죄책감과 은밀한 떨림 사이에서 갈팡질팡했지요. 얇은 저고리 아래 드러난 살결은 눈부시게 고왔고 젊음의 탄력이 은근히 그의 눈길을 붙들었습니다. 이 아이의 품은 따스하고 탄력 있어 사람을 붙드는구나. 허나 어떠한 감정도 가져서는 아니 되거늘. 나리, 어찌 그리 보시옵니까? 그저 내가 아직 꽃도 피우지 못한 나이에 어찌 이 길로 들어섰나 하는 생각이 들 뿐이다. 초이는 수줍게 고개를 숙였으나 그 눈가엔 슬프고도 짠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미소에 윤석의 가슴은 먹먹해졌습니다. 의무라 여겼던 합방이 어느덧 여인과 사내의 은밀한 정으로 물들어 가고 있었던 것이지요. 하루 종일 이토록 고요히 지내는 것이 괴롭지 않으냐? 저는 그림자에 불과하옵니다. 밝은 곳은 나리의 본댁 마님이 계시는 자리. 저는 그저 대를 잇는 그릇일 뿐이지요. 윤석의 가슴이 묵직해졌습니다. 그는 발걸음을 옮겨 초이 앞에 앉더니 수틀 위에 얹힌 수놓인 꽃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꽃이 내 손끝에서 피어난 것이냐? 참 곱구나. 허나 그대는 그저 그릇이 아니오. 내 눈엔 살아있는 향기이자 사람의 마음을 흔드는 여인이다. 그 말에 초이의 눈물이 뚝 흘러내렸습니다. 시바지라 불리며 몸값처럼 팔려온 삶, 이름 없는 그 길에서 처음으로 여인이라 불려본 순간이었지요. 그날 이후 초이는 낮에도 수틀 앞에 앉아 윤석이 언제 문을 열고 들어올지 모른다는 설렘을 느끼곤 했습니다. 봄비가 촉촉히 내린 뒤 별채 마당에 연못이 반짝였습니다. 초이가 혼자 연못 가장자리에 앉아 발끝으로 물결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윤석이 조용히 다가와 흙 묻은 조그만 화분을 내밀었습니다. 며칠 전 장터에서 사온 매화 분재이네. 내 방이 늘 어두워 답답할 터. 이 꽃이라도 두면 마음이 덜 쓸쓸할까 싶어 가져왔어. 초이는 놀란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나리이자 양반가의 종손이었지만 그 눈빛엔 권위가 아닌 따스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딸이 이리 사소한 정성이 제겐 세상 가장 큰 은혜로 다가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또다시 등잔불 아래에서 만났습니다. 허나 그것은 가문의 의무 때문만은 아니었지요. 이제 그들의 손길은 더 이상 시바디와 나리의 합방이 아니라 서로의 고독을 달래고 연심을 나누는 은밀한 사랑으로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합방은 의무로 시작되었으나 날이 갈수록 그 의무는 은밀한 즐거움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윤석은 본부인과는 달리 이 어린 처녀의 몸에서 잊었던 뜨거움을 느꼈고 초이는 나이든 사내의 묵직한 품 속에서 묘한 안도와 애틋함을 느끼기 시작한 것이지요. 어제는 내가 내 곁에 오래 안겨 잠들었더구나. 혹 허리는 괜찮으냐? 예, 딸이. 허나 가슴이 자꾸 두근거려 오히려 잠을 이루지 못하겠습니다. 윤석은 그 대답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 속엔 두려움보다 기대가 섞여 있었지요. 초이는 아직 꽃도 피우지 못한 나이에 시바디라는 운명을 짊어졌습니다. 허나 나리의 따뜻한 손길 속에서 그녀는 고통보다 미묘한 환희를 더 자주 느끼게 되었습니다. 밤마다 이어지는 나리의 숨결은 그녀의 어린 가슴을 흔들었고 윤석은 그 탄력 있는 몸선에서 세월이 빼앗아 간 생기를 되찾는 듯했습니다. 윤석은 초이의 어깨를 감싸며 조심스레 속삭입니다. 내 몸은 참으로 여리면서도 사람을 붙드는 힘이 있구나. 나도 모르게 자꾸 널 찾게 된다. 저 또한 나리께서 오실 시간이 되면 스스로 마음이 설레어 기다리게 됩니다. 처음엔 두려웠사오나 이제는 그 두려움이 다른 떨림으로 바뀌어 가는 듯합니다. 그리하여 매일 밤 이어진 두 사람의 합은 점차 물이 맞아들어 서로의 고요를 깨우고 서로의 갈증을 달래주었습니다. 그렇게 둘이 나누는 소리는 마치 찰진 떡을 찢는 소리와 같았지요. 어느덧 격하게 떡 찢는 그 소리가 창호지 넘어서까지 들리었죠. 부드럽고도 쫀쫀한 초이의 그것과 탱실한 그녀의 몸에 달아오르는 윤석. 금세 사그라들지 않고 오랜 시간 초이와의 대화를 나누는 것에 윤석 스스로도 그놀랄 뿐이었지요. 딸이 이렇게 누워보시면 제가 해보겠사옵니다. 윤석은 본부인을 향한 죄책감을, 초이는 이름조차 빼앗긴 여인의 신세를 떠올리며 그 뜨거운 순간조차 가슴 저편에는 한 줄기 불안이 스며 있었습니다. 시바지의 거처는 집안 깊숙한 곳, 마치 그림자처럼 감추어진 자리였습니다. 허나 감출수록 세상에선 풍문이 도는 법. 안채의 본부인 민 씨는 날이 갈수록 남편의 발걸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보고 여인의 눈으로 그 까닭을 짐작하기 시작했지요. 이 늦은 나이에 밤마다 방을 나서는 그이의 걸음. 허리가 다시 펴졌단 말인가? 아니면 그 어린 계집아이 때문인가? 민 씨의 손끝이 바늘을 꾹 찌릅니다. 피가 배어나오지만 그녀는 아픔도 느끼지 못합니다. 윤석이 문을 열고 들어가려는 찰나 멀리서 본부인의 그림자가 스칩니다. 윤석은 순간 움찔했으나 곧 아무렇지 않은 듯 들어섭니다. 윤석은 본부인의 눈길을 느끼면서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초이의 점디절문 몸에서 다시 살아나는 기운은 그에게 있어 의무가 아닌 삶의 불꽃이 되어버렸으니까요. 초이는 이불을 여미며 앉아있다가 윤석을 보며 미소를 짓습니다. 딸이 오늘도 오시었군요. 기다렸사옵니다. 윤석은 그녀의 곁에 앉아 손을 쥡니다. 그 손끝이 닿는 순간 초이의 가슴은 빠르게 뛰고 그녀는 얼굴을 붉힙니다. 밤마다 이어지는 은밀한 합은 이제 의무의 흔적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초이는 나리의 묵직한 품 속에서 여인으로 깨어났고 윤석은 본부인과는 결코 나눌 수 없었던 뜨거움과 환희를 이 어린 여인의 몸에서 새삼 깨닫게 되었지요. 허나 그 뜨거움이 깊어질수록 본부인의 눈빛은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민 씨가 시녀 춘심을 불러 앉힙니다. 춘심아, 요사이 사랑채 나리의 발걸음이 자주 그곳을 향하거늘. 아직 소식은 따로 없는 것이냐? 마님, 소인은 나리께서 시바지 아씨의 거처를 자주 찾으신다 소문만 들었사옵니다. 씨바지라 하여도 그저 아이를 얻기 위한 그릇일 뿐. 정이 커지기 전에 빨리 아이를 얻고 싶거늘. 본부인의 질투와 불안은 날이 갈수록 짙어졌습니다.
윤석과 초이의 은밀한 합은 깊어졌으되 그들의 밤을 감싸던 등잔불은 이제 언제 꺼져도 이상치 않은 위태로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지요. 창호 너머로 햇살이 스며듭니다. 초이는 새벽부터 자꾸만 울렁거려 사발에 담긴 죽을 입에 대지도 못합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고 얼굴빛이 창백합니다. 아씨, 요 며칠 계속 속이 불편하시다 하셨지요? 혹 태가 드신 것은 아니시옵니까? 초이의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손끝이 배 위로 슬그머니 내려갑니다. 정녕 그리 된 것이옵니까? 밤마다 이어지던 나리와의 합방은 이제 단순한 의무가 아니었습니다. 그 속에서 뜨겁게 피어난 씨앗이 드디어 여인의 몸에 뿌리를 내린 것이지요. 허나 시바지가 아이를 품었다는 사실은 집안의 축복이자 동시에 본부인에게는 씻을 수 없는 치욕이었습니다. 민 씨가 의원을 불러 진맥을 시킵니다. 의원은 초이의 손목을 짚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입니다. 축하드리옵니다. 분명 태기가 맞습니다. 민 씨의 얼굴은 잠시 미묘하게 일그러지더니 곧 차갑게 굳습니다. 좋다. 아이만 낳으면 그뿐이다. 너는 우리 집안의 씨바지다. 이 집안의 그림자조차 남겨선 아니 된다. 아이를 낳자마자 사라지거라. 초이는 민 씨의 이야기를 듣고 눈물 찌으며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윤석은 초이의 손을 잡고 미소 짓습니다. 초이야, 너의 몸에 내시가 뿌리 내렸다니. 하늘이 우리에게 복을 내린 것이로다. 헌데 전 이 아이를 낳고 나면 떠나야 하는 것이 아니옵니까? 윤석은 순간 말없이 고개를 숙였지요. 그리고 그의 가슴은 무겁게 짓눌렸습니다. 본부인의 눈길은 이미 모든 것을 간파하고 있었고 시바지의 운명은 아이를 남기고 사라지는 것. 윤석조차 그 질서를 거스를 수 없는 처지였던 것이지요. 윤석의 어두워진 얼굴을 빨리 눈치챈 초이는 다시 말을 바꾸어 말합니다. 뱃속에 있을 때 해줄 수 있는 어미의 모든 것을 줄 것이옵니다. 아이를 가지게 된 지금 저는 행복합니다. 시바지 역할을 잘 해낸 것이지 않습니까? 고맙구나, 초이야. 민 씨는 창호 너머로 웃고 있는 초이와 윤석의 그림자를 바라봅니다. 눈빛이 서늘합니다. 저 계집은 아이만 낳으면 끝이다. 내 손으로 반드시 이 집에서 지워버리리. 그리하여 시바지 초이의 태기는 곧 집안의 환희와 본부인의 타오르는 질투를 동시에 불러왔습니다. 그렇게 아이를 배에 벤 기간 동안 초이는 윤석의 따뜻한 손길 속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10달이 지난 뒤 초이는 격렬한 진통 끝에 한 아이를 품에 안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방안을 가득 메우고 윤석은 눈시울이 붉어져 그녀의 손을 꼭 잡습니다. 수고하였다, 초이야. 참으로 큰 은혜를 입었구나. 이 아이가 나리의 대를 잇는 씨가 되었으니 제 삶은 더 바랄 것이 없사옵니다. 그녀의 얼굴엔 기쁨과 슬픔이 함께 묻어납니다. 민 씨는 아이를 받아들며 담담히 말합니다. 아이를 내 자식으로 삼으리라. 허나 그 여인은 더 머물러선 아니 된다. 오늘 밤 뒷격 가마를 마련해 두었으니 조용히 내보내거라. 춘심이 눈물로 짐을 싸주며 속삭입니다. 부디 몸 건강히 사시옵소서. 아이는 늘 곁에 두고 싶으시겠으나 그리 못하심을 용서하시옵소서. 초이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작은 손을 꼭 잡습니다. 잘 자라거라. 어미라 불릴 수는 없으나 내 마음은 늘 내 곁에 있으리라. 윤석이 발걸음을 떼지 못한 채 초이를 바라봅니다. 미안하구나. 이리 보내야만 하는 내 자신이 원망스럽다. 허나 내 희생은 반드시 기억하겠노라. 초이는 눈물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입니다. 나으리, 부디 아이만은 행복하게 길러주소서. 그것이면 좋카옵니다. 가마 문이 닫히고 바퀴 소리가 서서히 멀어집니다. 윤석은 끝내 따라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리하여 초이는 아이를 품에 안겨준 뒤 아무 흔적 없이 짐 보따리 하나만 든 채 별채를 떠났습니다. 아이의 울음은 점점 멀어지고 그녀의 뒷모습은 달빛 속으로 흩어져 갔지요. 윤석은 빈 방에 홀로 앉아 초이가 두고 간 수놓은 작은 손수건을 꺼내듭니다. 그 고운 바늘땀마다 초이의 숨결이 서려 있었고 손끝에 닿는 감촉은 애틋하여 차마 놓을 수 없었지요. 가문의 도리를 다했다 하나 내 가슴은 어찌 이리 허한가. 그의 눈가에 주름진 세월이 내려앉았으나 그 마음속에는 여전히 초이의 웃음이 아른거렸습니다. 세월은 흐르고 대감댁의 마당에는 아이의 울음이 자라나 장난소리로 가득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이를 본부인의 상공 덕분이라 여기며 가문의 대를 이어간다 치하했지요. 허나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 아이의 생모가
이름조차 남기지 못한 시바지 초이라는 것을. 어느 날 장터에 이를 핑계 삼아 나간 윤석은 외진 주막에 들렀습니다. 그곳에 술잔을 닦던 여인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세월이 흘렀어도 잊을 수 없는 그 고운 자태, 초이였습니다. 윤석은 숨을 고르며 다가가 속삭였습니다. 초이, 초이는 놀란 듯 돌아섰다가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딸이 두 사람의 눈빛은 길게 이어졌습니다. 말은 짧았으나 그 눈길 속에는 세월의 그리움과 은밀한 애정이 스며 있었지요. 그리하여 가문의 체면은 지켜졌으되 양반나리의 발길은 가끔 외진 주막으로 향하였습니다. 그곳에서 두 사람은 잠시나마 세상과 체면을 잊고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였던 것이지요. 시바지란 이름으로 시작된 인연이었으되 그 끝에는 욕망이 아닌 정이 남아 은밀한 재회로 이어졌습니다. 사람의 인연이란 때로는 도리와 체면을 넘어 마음이 가는 대로 이어지는 법. 허나 세상 앞에 드러내지 못한 사랑이라 한들 그 진심이 더덥다 할 수 있겠습니까? 댓글로 생각을 나눠주시지요. 오늘의 항아리 야담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가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누어 주시지요. 항아리 야담 다음에도 은밀하고 진국 같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